오늘 우리가 한피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희생자 의식을 넘어서는 개인의 힘, 여기에 관한 겁니다. 네. 특히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이분의 정말 놀라운 경험과 통찰이 핵심인데요. 그렇죠.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 하고 또 그 로고테라피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압축적으로 잘 담겨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우리는 가끔씩 스스로를 좀 상황의 희생자라고 느낄까? 그리고 그 생각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삶의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당신의 통찰을 위한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프랭클이 처했던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극한이었잖아요. 가족, 직업, 이름까지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였죠. 정말 모든 것을요. 그런데 그는 바로 거기서 인간 정신의 어떤 놀라운 힘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였죠. 아, 그 지점이군요. 이 점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무력감,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뭐 회사 시스템 때문에 아유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워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생각들 우리도 모르게 자주 하잖아요. 네, 흔하죠. 얼핏 보면요. 현실적인 진단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에서 프랭크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맞아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우리 스스로의 힘,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외부에 그냥 넘겨줘 버린다는 거죠. 네,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덫에 좀 쉽게 빠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사회의 어떤 분위기하고도 연결을 짓는데요. 뭐랄까, 사회가 오히려 희생자 역할에 좀 주목하고 동정하고 심지어는 어떤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보상이요? 네. 예를 들어 세상의 불공평에서 성공할 수 없어 라거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넘쳐나잖아요. 네, 많이 보이죠. 근데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 자료는 한 3가지 정도 강력한 요인을 짚어주거든요. 첫 번째는 실존적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네. 자유는 좋죠. 근데 내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내 선택에 달렸다. 이 책임감은 때로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저 사람 때문이야, 길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남 탓하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딱 그겁니다. 시스템 탓이야 환경 탓이야 해버리면 당장은 그 책임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희생자 역할에 부여하는 일종의 숨겨진 보상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숨겨진 보상. 그게 뭘까요? 고통 자체가 어떤 뭐랄까 도덕적인 우월함이나 관심을 얻는 수단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더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공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럴 때 있죠. 하지만 자료는 냉정하게 지적해요. 사회는 동정할지 몰라도 삶 자체는 그 주체성으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결국 가혹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동정은 받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학습된 무기력, 영어로는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죠. 학습된 무기력.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만약에 내 의사 표현이 계속 무시당하거나 노력을 해도 조롱당하거나 애정을 구해도 계속 거절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요. 아이는 결국 뭘 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군요. 네, 자기 행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무력감이나 희생자 의식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프랭클의 삶 자체가 이 학습된 무기력조차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점이에요. 그는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희생자 역할에 좀 익숙해지면 왜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걸까요? 뭔가 심리적인 함정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료는 한 3가지 주요한 심리 기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서사통제,
즉 narrative control의 힘이에요. 서사 통제, 이야기 통제. 네, 우리 모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생자 역할에 빠진 사람에게 이 서사는 마치 감옥처럼 작용해요. 예를 들면 나는 배신당한 사람, 나는 늘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늘 같아요.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력하다. 아, 그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군요. 네, 이 이야기를 계속 스스로에게 들려주다 보면 어느새 그 이야기가 그냥 자기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프랭클은 이걸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로 봤어요. 왜 위험한 거죠?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순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셈이니까요. 마치 스스로 각본을 쓰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배우 같네요. 그럼 두 번째 기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단기적 위안의 환상입니다. 단기적 위안의 환상? 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책임감의 무게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동정이나 관심을 받으면서 순간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자료에서는 이걸 영혼을 위한 마취제 같다고 표현해요. 마취제요? 네, 당장의 고통은 좀 덜어주지만 근본적인 치유나 성장은 막는다는 거죠. 이 순간적인 위안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헤쳐나갈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같은 걸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달콤하지만 결국엔 독이 되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제권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바로 외적 통제 소재, 그러니까 external locus of control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자기 삶이 전적으로 외부 요인들, 뭐 상사라든지 경제 상황, 가족, 아니면 운명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을 말해요. 아,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상황만 좋았더라면 이런 거군요. 맞아요. 내 삶의 통제권이 내 밖에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프랭클은 그 끔찍한 수용소라는 최악의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만큼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랬죠. 외부 사건이 우리 상황을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희생자 역할은 바로 이 내면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여러 심리적인 기제들이 막 얽혀서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희생자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죠. 자료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대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내면의 황폐화예요. 내면의 황폐화. 네, 자신의 희생자로 딱 규정하는 순간 삶에서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세상의 불공평함만 계속 곱씹게 되고 삶에 대한 어떤 냉소주의 같은 게 깊어지죠.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겠네요. 그렇죠.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니까 불안은 커지고 미래가 어차피 과거의 고통스러운 반복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우울감은 깊어지고요. 프랭클은 의미만 있다면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희생자 의식은 그 고통에서 의미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통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짐이죠.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군요. 물론입니다. 그게 두 번째 대가, 관계의 악화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희생자라고 호소하는 사람 곁에서 글쎄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참 어렵죠. 네. 처음에는 뭐 동정심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지치고 소진돼요. 친구들은 거리를 두게 되고 파트너는 관계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기도 해요. 스스로 무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보호해달라는 외침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자신을 착취해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프랭클은 존엄성을 잃으면 관계에서도 버려지거나 조종당하기 쉽다고 봤어요. 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그게 세 번째 대가, 사회적 감염입니다. 우리 시대가 때로는 희생자 문화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희생자 문화? 네,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는지 경쟁하고 더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프랭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경향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고통 자체를 미화하고 책임감을 외면하는 문화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책임감이요? 네, 너도 나도 자신이 더 큰 희생자라고 주장하게 되면 사회는 강점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약점을 전시하는 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결국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자율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와, 정말 큰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장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대가는 자아 성장의 정체입니다. 희생자 의식은 우리를 과거에 꽁꽁 묶어둬요. 새로운 시도, 도전, 위험 감수 이런 걸 망설이게 만들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멈춰섰기 때문이죠. 아, 스스로 멈춰서는 거군요.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굴복함으로써 파괴된다는 겁니다. 희생자 서서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의 타격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선택이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이제 프랭클이 그 극한의 수용소에서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로 넘어가 보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내면의 힘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프랭클의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마지막 하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마지막 자유, 태도를 선택할 자유. 그렇죠. 수용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곳이었지만 프랭클은 그 안에서도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나누거나 절망한 동료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고통받고 있었지만 고통에 지배당하지는 않았던 거죠. 와, 이 경험을 통해서 프랭클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에 있다는 로고테라피, 즉 로고테라피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태에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고 썼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의미를 찾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 견딜 힘이 생긴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의미는 고통을 인내로, 절망을 어떤 목적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뭐랄까 연금술과 같아요. 프랭크는 수용소 생존자들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붙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의미들이었을까요? 가령 다시 만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틴 아버지 아니면 꼭 완성해야 할 연구를 꿈꾼 과학자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을 바꾼다? 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로요. 아, 왜 나에게?에서 이제 무엇을로? 맞아요. 희생자는 과거에 매달려서 왜 나에게?라고 계속 묻지만 주체적인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희생자 서사에서 벗어나는 진짜 첫걸음인 거죠. 듣기만 해도 뭔가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신이 이 통찰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료에서 제시하는 프랭클에게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실천 원칙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6가지 원칙이 있었죠? 네, 이걸 그냥 목록으로 쭉 나열하기보다는 핵심 원리 중심으로 좀 묶어서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서사 인식하기와 질문 바꾸기예요. 네, 자기서사 인식과 질문 바꾸기. 즉,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희생자 이야기가 뭔지 딱 알아차리고 나는 늘 부당하게 당해.
나는 운이 없어 등등 그게 객관적인 사실 기술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규정인지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에게 라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죠. 내 안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질문의 방향을 트는 것. 그 다음은요?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태도 선택과 극단적 책임감입니다. 태도 선택과 극단적 책임감. 네, 프랭클이 말했듯이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순 없지만 어떤 옷을 입을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 자체는 통제 못해도 그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극단적 책임감이란 건 모든 상황에서 이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무엇인가 이걸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아,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반응만큼은 온전히 내 책임 영역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아하, 통제 가능한 아주 작은 부분에 집중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쌓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겠네요. 마지막으로 의미와 행동에 대한 원칙도 있었죠. 맞습니다. 5번째 원칙은 프랭클 철학의 핵심인 고통 속에서 의미 찾기입니다. 의미는 뭐 아주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일 수도 있고 열정을 쏟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역경 앞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는 그 태도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작은 행동의 꾸준한 실천이에요. 작은 행동의 실천. 네. 희생자는 누군가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주체적인 사람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지금 여기서 행동합니다. 뭐 5분 운동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감사일기 쓰기 같은 거요. 사소해 보여도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내 삶의 주체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거죠. 듣고 보니 이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에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군요. 맞아요. 훈련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분명히 저항이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언급하나요? 네, 예상해야 할 저항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사람들의 저항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항한다고요? 네, 당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약점이 익숙했거나 어쩌면 당신의 수동성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꼭 반기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당신을 예전에 그 무력했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거나 당신의 강인함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면서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저항뿐 아니라 그럼 내 안에서도 저항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2번째, 내면의 저항입니다. 익숙했던 희생자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어떤 비록 거짓된 것이었지만 소속감이나 동정에서 벗어날 때 일종의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새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변화에는 늘 이런 불안감이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력감 속에서 여럿이 그냥 같이 있는 것보다 힘을 되찾고 때로는 홀로 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 저항은 어떤 종류인가요? 3번째는 매일의 싸움입니다. 자유와 주체성은 한 번의 결단으로 그냥 딱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끊임없는 선택과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군요. 네, 비난하고 싶은 유혹, 무력감이라는 그 익숙한 안락함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프랭클도 자유는 계속해서 다시 선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저항에 맞서 싸울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희생자 역할을 거부하는 매 순간 당신의 힘은 조금씩 더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삶의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할지 말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선택이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려있다는 프랭클의 메시지가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실제가 아니라고 부정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고통은 분명 현실이죠. 핵심은 그 현실 앞에서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설 것인가,
즉 당신의 주체성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네. 프랭클리 보여줬듯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자유, 바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고 그 선택 안에 변화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죠.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오늘 당신이 마주한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아주 작게 딱 하나만 다르게 반응해 본다면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변화군요. 네, 아주 작은 거요. 그 작은 선택의 변화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써나가게 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